안녕하십니까. 가축육종학 윤고입니다. 오늘은 제1강 기본적 유전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겠습니다. 1강 기본적 유전 현상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중점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꼭 수험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은 보충 설명이라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우선 기본적 유전 현상을 보시겠습니다. 유전 물질, 유전자의 구조 기능을 보시면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물질로 본체는 DNA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DNA 이 영문명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옥시리보헥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어서 읽으실 때 디옥시리보헥산이라고 끊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는 핵에 있고 RNA는 핵과 세포질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DNA는 핵에 있고 RNA는 핵과 세포질 속에 분포되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DNA는 핵산의 일종이며 뉴클레오티드는 염기, 당, 인산이 1대 1대 1이다. 여기를 체크하십니다. 염기와 당과 인산이 1대 1대 1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 화학식 구조는 뒷부분에 이제 도표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염기는 퓨린계에 구아닌과 아데닌이 있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십니다. 오늘 나가시는 내용은 이 가축 육종학에 있어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1장이 끝날 때에는 용어 정리를 충분히 숙지해 두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퓨린계에는 구아닌과 아데닌이 있다. 피리미딘계에는 티민과 사이토신이 있다. 이 가지를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십니다. 이 사이토신, 이거는 영명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한 것이긴 한데, 이게 시토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이토신, 시토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표기할 때는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단어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왜 사이토신이지?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때 각각 대문자 앞자리를 따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가 됩니다. 당은 5탄당으로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습니다. 5탄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탄소가 5개 있다는 얘기죠. 가축 사양학에서 영양 파트에 보시면 탄수화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탄수화물 종물 중에서 단당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당류가 있고, 흔히 얘기하는 올리고당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개, 일반적으로 5개 내지 6개를 이루는 단당류가 이제 올리고당류, 이쪽에 소당류 이렇게 포함되죠. 소당류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당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에서 자연계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이제 5탄당이죠. 5탄당 혹은 6탄당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6탄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6개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6탄당을 가지고 있고, 이 5개 탄소에 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로 염기가 있습니다. 질소가 있는 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옥시리보스로 이제 구성되는 그런 것입니다. 인산은 이제 이거 화학 표기식이죠. 핵산 내 산소와 당이 결합하며 강한 산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산이죠, 산.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 이쪽에 산과 염기, 그 다음에 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놈 혹은 지놈이라고도 하는데 게놈은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EN 중 N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 정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염색체가 두 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이죠. 여기에 이 염색체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이중 나선 모양이 풀린 후 각각의 사슬이 연쇄적으로 다시 이중 나선 모형으로 합성됨으로써 DNA가 복제된다 했습니다. 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자기 DNA를 복제할 때 일단 이 나선 구조가 풀려서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럼 여기서 증폭되어서 이게 증폭돼서 나가서 하나의 새로운 DNA를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내보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다시 꼬여서 이중 나선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DNA 개념도를 보시면 이제 세포는 염색체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염색체와 세포 분열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포 분열일 때 체세포일 때는 유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체 염색체죠. 그 다음에 성 염색체는 감수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에서는 분열이 일어난다. 체 염색체, 성 염색체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분열 방식이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염색체는 염색사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염색사라는 것은 실사자입니다. 그 모양이 실처럼 가늘게 생겼다 해서 염색사라고 있고 이 종류는 상을 이루는 염색체와 성을 이루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인간인 경우 염색체는 총 23쌍이죠. 그러니까 개수로 보면 쌍이니까 46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2쌍은 상염색체고 거의 대부분이 상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죠. 나머지 한 쌍만 성염색체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염색사의 핵 내에 이제 DNA가 구성이 되는데 이 DNA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히스톤 단백질은 뒷부분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DNA 구성을 보면 뉴클레오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산과 오탄당과 염기 이 세 가지가 이제 한 구조식을 이루는 것을 뉴클레오티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뉴클레오티드 혹은 뉴클레오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뉴클레오티드에서 염기를 뺀 나머지 부분을 뉴클레오시드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뉴클레오티드냐, 뉴클레오시드냐, 염기를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체크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나선형
폴리니클레오티드라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폴리자는 많이 보셨죠? 단백질 사양 파트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구성 형태가 그렇죠. 약 20개의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제 그것이 폴리자가 붙은 폴리펩타이드 형태라고 하고, 여기서는 폴리뉴클레오티드라고 합니다. 이런 뉴클레오티드가 수많은 게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결합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A와 T가 이중 수소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A와 T가 결합이 되고 G와 C가 결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여기에 있습니다. A와 T가 결합을 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중이다. 이중 결합을 한다 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라면 수소 결합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A와 T가 결합을 하는데 이중 결합이면서 수소 결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G와 C는 삼중 결합을 하면서 수소 결합을 한다.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A와 T, G와 C 이중이냐 삼중이냐 둘 다 수소 결합.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A, T, G, C의 배열 방법에 따라서 이제 유전 정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개체의 유전 정보가 A, T, G, C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몇 번째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개체의 특성이 나타나겠습니다. 대립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색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죠. 마주보는 것. 그래서 A, B, C, D 이 마주보는 것이 대립구조입니다. 마주본다.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이렇게 A, B, C 예를 들어서 D 그렇죠? A, B, C, D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이 다시 하나 이렇게 이쪽에 나타납니다. A, B, C, D A, B, C, D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봤는데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형태가 동일한 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한쪽에 그림을 그려놓고 반을 접어서 딱 펴보면 똑같이 나오는 형태, 그러한 형태가 상동 염색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지금 다른 A, B, C, D 중에서 A, B, C는 제가 대문자로 썼는데 D는 소문자로 썼죠. 나머지는 대문자로 제가 썼습니다. 자, 이것은 대문자는 우성 형질을 표시한 거고 소문자는 열성 인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일단 상동이면서 어디에서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가를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세포 내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각각 하나씩 부에서 하나, 모에서 하나, 각 하나씩 받아서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염색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소는 얼룩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소가 얼룩소면 그 송아지도 한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룩송아지가 나오겠죠. 같은 것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가 젖소고 모가 예를 들어서 모가 한우라면 이제 그 중간 정도가 나오겠죠. 각각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90년대에 정도에는 1990년도 정도 이 전후로 해서는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한우 개량에 많이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의 단점은 체구가 젖소보다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우는 체구가 작다. 육량이 적다 하는 것입니다. 젖소, 홀스타인, 우리나라에서는 뭐 젖소 그러면 홀스타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룩소, 젖소, 홀스타인은 체구는 큰데 단점이 기호성이 낮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성. 그래서 기호성이 낮기 때문에 이거 육으로 팔아야 되죠. 육으로 판매에 돼서 이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교배한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홀스타인의 정액을 우수한 한우의 암컷에다 주입을 하면 그러면 이 한우가 이 홀스타인의 그 크기의 체 크기를 좀 큰 송아지가 크게 태어났으면 나중에 그 비육이 끝났을 때도 체구가 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희망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우의 장점이 뭔가요? 일단 피모색이 황색이어야 되죠. 황색이. 물론 칙소도 있고 흑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논이고 일정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거 한우 그러면 피모색이 황색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두 젖소를 하면 이쪽은 얼룩소죠. 흑색 곱하기 흰색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갈색 곱하기 흰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흑색 곱하기 흰색, 흑색과 흰색이 이렇게 얼룩져 있는 형태인데 이 두 개체를 교배를 하면 이게 흑색이 우성이 돼서 흑색으로 나옵니다. 거의. 그러면 한우라고 보기에는 일단 피모색에서 탈락 조건이 되죠. 한우의 심사 방법 중에서 피모색이 황색일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탈락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은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질들 부모로부터 각 하나씩 물려받는 것이고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육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돼지도 그렇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산자수는 많은데 뭐 육량이 작다든지 아니면 그 고기에 대한 기호성이 낮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이제 교배를 시키는 것이죠. 랜드레이스 산자수의 장점과 예를 들어서 그 이베리코 반도의 그 이베리코 종, 스페인 이베리코 종을 이제 해서 육질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랜드레이스의 산자수의 장점과 그 다음에 이 랜드레이스가 점점 산자수가 좋은 품종인데 자꾸 고기에 대한 어차피 이제 그 도축에서 고기를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고기에 대한 그러한 기호성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산자수가 이렇게 많이 안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매산돈, 산재수가 많은 것을 이제 교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염색체를 이용을 해서 육종을 하는 것입니다.